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4.15 총선 매우 의미 있는 정치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여야 간의 경쟁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경제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이자 대한민국의 열쇠를 쥐는 그런 행사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2달이 조금 넘었나요? 총선의 시각은 째깍째깍 우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 새로운 인물, 뉴페이스를 찾기에도 매우 분주한 시간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증된 인물, 경륜이 풍부해서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인물들도 또 필요합니다. 오히려 전자 이상으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의 후보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 여기에 적합한 인물을 초대를 했습니다. 경제학과 교수, 또 국회의원, 또 청와대 경제수석. 자, 말만 들어도 화려한 이력이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밟아온 그런 경륜의 후보자입니다. 서울 서초을에 출마를 하는 강석훈 전 경제수석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강 경제수석을 이 주위에서는 3P의 인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3P의 인물. 여러분들 되게 이제 감을 잡으실 텐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그 굵직한 이력에 다 P가 들어서 연결이 되는데요. 교수, 프로페서, 또 의원, 팔리어먼트라고 그러죠. 팔리어먼트, P, 또 경제수석, 뭐 최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퍼블릭 서번트라고도 또 얘기합니다. 모두 P로 시작되는 그런 고위직이기 때문에 3P의 인물, 뭐 별명으로 삼아도 좋겠네요. 이 강석훈 전 경제수석이 이번에 서초 다시 지역구에 도전을 해서 어떤 자기의 생각을 펼칠 것인지 이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수석님. 네. 지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뭐 잘못됐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스텝이 꼬였다라는 얘기는 언론도와 각종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는 그 상황인데요. 우리 언론계 시각은 별도로 하고 우리 경제수석께서 보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또 실정, 이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고 그 왜 꼬였는지 그거를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뭐 말이 마차를 이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이끈다는 식의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는 정책은 없고 정치만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이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권력 구조를 놓고 보면 의회가 있고, 의회는 제가 있었던 의회의 감각으로는 약 80%가 정치를 하고 예. 20%가 정책을 합니다. 정책을.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예. 정치의 장이죠. 네. 그리고 이 내각 행정부에 가면 거기는 대략 한 80%가 정책을 하고 네. 거기도 약간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예. 20 정도가 정치를 하죠. 아하. 그러면 이제 정치와 정책이 80대 20이고 한쪽은 20대 80인데 그거를 중심에서 잡고 역할을 하는 것이 청와대입니다. 예. 청와대는 제가 경험한 청와대는 약 50대 50 정도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뭐 40대 60 또는 60대 40이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50대 50의 균형 감각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 정부에서 돌아가는 이 정책 사이들을 놓고 보면 이미 국회도
한 80대 20이 아니라 거의 95대 5로 아하. 정치가 압도적인 것 같고 예. 행정부도 중심을 잡아야 할 행정부도 예전에 정책이 80, 정치가 20이라면 예. 지금은 거의 뭐 한 40대 60 정도로 정치의 부분이 굉장히 커진 것 같고 예. 더군다나 균형을 잡아야 할 청와대는 제가 보기에는 50대 50이 아니라 거기도 약 80대 20으로 정책의 논리보다 예. 정치의 논리가 압도적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예. 사실 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라고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중심을 잡아야 할 청와대조차도 정치 과잉으로 그 중요한 정책을 꼬이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예.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예. 드려보면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저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얘기하면서 최저임금 정책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비판은 방향은 맞는데 너무 폭이 빠르다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하긴 합니다. 아하. 그러나 저는 정책이라는 게 네. 방향과 속도가 다 맞아야 맞는 정책이지 예.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정책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측면은 이제 정치적인 관점을 놓고 보면 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영세 상공업자들이 어려워지고 또 일부 직장을 잃는 사람들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예. 최저임금을 올릴 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적절한 수준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적절한 정책 스탠스라고 생각되는데 예. 이거를 정치적 관점에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을 때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는 사람의 수는 예를 들면 뭐 많아야 5%, 예. 10%, 네. 뭐 이 정도 되는데 나머지 90%는 자기 월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최저임금 밑에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도 올라가는 사람 이렇게 되면 예. 결국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네. 이거는 곧 정치적으로 보면 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표를 더 많이 얻게 되는 아주 유리한 정책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가 정책을 압도한다는 취지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아하. 우리 강 수석께서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오래 하셨죠? 네, 예. 이제 이론과 실질 모든 걸 지금 도로 섭렵을 하셨는데, 자 경제학의 그런 교과서에는 지금 이런 그 말씀하셨 최저임금이라든가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벌어지는 것들하고 이 괴리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술하고 있냐는 말씀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예. 기술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표준적인 교과서 스탠다드 예. 텍스트북에는 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논의 자체가 예.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의 본질은 그냥 성장 이론이 아니라 예. 분배 이론이고 분배. 예. 거기에 분배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걷어서 많이 나눠주는 정책이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말하는 네. 소득주도 성장이고 네. 또 하나 이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복지가 이제까지는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하는 복지였는데 예. 이제는 기업으로 하여금 그 복지 재원을 일종의 복지 재원을 쥐어짜서 더 많이 세금으로 임금으로 주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서 네. 굉장히 특이한 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복지 정책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하는 복지 정책인데 이거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강압해서 네. 그들로 하여금 돈을 더 많이 지급하게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복지 정책이죠. 네. 이 소득 주도 성장 한참 논란이 될 때 그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이 교과서에도 없는 개념을 적용하려고 한다. 뭐 터무니없는 뭐 이런 식의 공격도 되지만 어떤 근거가 있고 또 해외에서 성공 사례를 들여와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지금 우리
경제수석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표심, 이 정치 논리 이런 걸로 너무 앞서 나간다 또는 아마추어리즘이 너무 기승을 한다 이런 식의 그런 반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한번 펼쳐봤는데요. 자, 지금 정책은 없고 정치만 판친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자, 이 경제 정책 특히 이렇게 실물과 이론에 두루 밝으신 우리 경제수석께서 자, 이 시기 단기와 중장기를 한번 더 강조를 해주시죠. 지금 현재 문정부에서 하는 각종 경제 정책, 사회 정책, 이 단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자, 중장기의 경제 정책 이게 얼마나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글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사례로 먼저 말씀을 예. 드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우리가 아끼고 또 아껴서 예.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을 20억 원의 누적 그 적립금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예. 20조 원이죠. 예. 네. 근데 이게 조만간 지금 추세로 가다가는 한 3년 내에 거의 적립금이 바닥이 날 지경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 정책이라는 게 예. 장기를 보지 않고 단기만을 본다라는 하나의 네. 증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또 저희가 정부에서 일할 때 고용보험에서 고용보험의 적립금도 예.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2017년에는 고용보험을 약 10조 원 정도 적립금을 놔뒀는데 네. 그게 지금 추세대로 가다가는 한 2023년 정도면 그것도 다 없어질 정도로 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펑펑펑 쓰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게 되는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단기와 장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하. 특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우리가 계속 정부가 부채를 내서 예. 계속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있는데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네. 우리 경제가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저희 경제학자들 표현으로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는데 예. 소규모 개방 경제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이런 변경시키는 통화 정책은 의미가 많이 적어지고 아하. 정부의 재정이 얼마나 튼튼한가가 그 나라 예.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잘 가르쳐주는 척도인데 예. 그 재정이 악화되는 부분, 즉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만 알고 장기는 모른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포인트입니다. 예. 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그 대강의 문제점 이거를 우리 수석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거는 쉬울 수 있습니다. 대안 제시 이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지금 다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돌아가셔서 물론 21대 의원으로 들어가는 게 선결 문제지만 자, 의원과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수석으로 돌아가시는 걸 상정을 해서 대안이 뭘까요? 어떤 대안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저의 대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 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예. 이 현 정부 기간 동안 5년 동안 정부 부채가 310조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10조요.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310조 원이면 얼마인지 감이 전혀 안 오는데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 1조 원 있지 않습니까? 예. 1조 원이면 저희가 매일 1,000만 원씩 쓰잖아요. 예. 그러면 1조 원을 다 쓰려면 300년이 걸립니다. 300년이요. 예, 그게 1조 원인데 예. 정부 부채를 5년 동안 310조 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요. 아하. 근데 제가 그러면 5년 동안 이 정부에서 늘어날 국민들의 소득이 얼마나 될 건가. 예. 그거를 제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잡아서 네. 매년 한
3.15%씩 늘어난다고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만 아하. 3.15%씩 늘어난다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 예. 5년 동안 늘어날 소득이 예. 308조 원입니다. 308조 원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네. 문재인 정부 기간 5년 동안 예. 우리 국민들이 늘어날 소득은 310조 원인데, 네. 308조 원인데 예. 정부의 부채는 그걸 더 많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이게 부채보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의 유일한 정부가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황당한 재정 운영, 정부 운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네. 우리가 우리 미래 아이들이 벌 돈을 우리가 다 미리 쓰고 있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시면 어느 그 부모도 자식이 내가 퍼정퍼정 쓸 테니까 자식 네가 갚아라. 그런 부모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 부채의 증가 모습이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런 식의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 310조 원이 늘어나는 부채 중에 상당수가 복지 재원으로 들어갈 텐데 예. 특히 이제 금년도만 해도 현금 복지가 약 52조 원 정도로 예.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 52조 원의 현금 복지가 일어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나눠주는 복지를 그냥 마약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빠지면 그렇습니다.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복지에다가 네. 에다가 특히 이게 마약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정말로 마약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정부를 전반적인 경제 운영이 부채에 기반해서 경쟁력은 다 가져가먹는 비누 경제다. 예. 그리고 부채를 일으켜서 한다는 의미에서 거품 경제다. 그래서 예.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비누 거품 경제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달지만 입에 달지만 그렇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대안은 뭐냐 하면 예. 대안의 핵심 가치는 부채로 우리가 빚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만드는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향후의 경제 프레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냐 하면 경제 성장은 기업이 민간이 그리고 네. 정부는 그 뒤에서 그걸 백업해주고 다만 정부는 복지 부분에서는 현재보다 더 잘하는 복지의 선수가 정부가 돼야 되고 예. 성장의 선수가 기업이 되는 민간이 되는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그 수석께서 박근혜 정부의 후반부 마지막 경제수석이 있으셨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정부 통틀어서 부채와 소득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예. 당연히 부채보다 소득이 더 많이 늘었죠. 많이 네. 소득이 늘었습니까? 예. 그건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부도 네.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보다 부채 증가율을 높게 설정하고 국정을 운영한 정부가 이제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해외 그게 사례도 마찬가지겠죠. 해외에서도 그 뭐 어떤 잠시 그러는 그 뭐 그렇죠.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무슨 대외 위기가 그렇게 심각한 위기가 그렇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기 네. 때문에 정당화되기 어려운 국정 운영입니다. 남미의 그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했던 몇몇 나라 빼놓고는 서구 사회에서 이런 식의 부채가 소득을 뛰어넘는 그런 경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상상할 수 있는 나라는 예를 들면 그리스라든지 예. 예를 들면 이탈리아도 그런 그렇죠. 표현에 속하죠. 예.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중장기 경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자, 지금 대안으로서 우리 경제수석께서 다시 한번 그런 국가를 위한 경제수석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가서 난 이렇게 또 하고 싶다라는 것이 역시 이제 그 대안으로서 지속가능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속가능 성장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여야 한다. 이런 그 큰 줄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정부는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정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성장에 정부가 선수로 뛰려고 하지 말고 예. 정부가 뒤에서 백업하는 입장에서 인프라를 잘 깐다라든지 네. 제도를 잘 만든다라든지 또 규제를 혁파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일을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보다 본격하게 해야 될 것은 복지를 잘해야 되는데 예. 사실 복지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예. 그동안 일종의 보수 진영에서는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뭐 가능하면 뭐 적으면 좋은 것 뭐 이런 식의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예. 저는 좀 복지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작년 2017년에 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웃도 같이 가는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복지가 필요한 건 분명하고 또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그 위험을 다 감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예. 의미에서 복지가 필요한데 복지에 대한 개념도 복지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복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예. 방향이고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은 복지를 무조건 늘리기만 하는 그런 복지인데 예. 그거는 정말로 바람직한 복지가 아니고 효과가 있는 곳에서 효율적인 그리고 정말 집중적이고 맞춤적인 이런 원칙을 가지고 복지 시스템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제가 아까 성장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업과 정부를 다 합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문제가 저는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작년에 2% 성장을 예.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정말로 2%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만 예. 2% 성장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예. 그렇다고 아주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향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6 내지 7%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그렇습니다. 불가능에 예. 가까운 일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도 성장이 종료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식의 얘기를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 하고 있을 때, 예. 그 반대 진영에서는 그런 고도 성장에 뒤이어 나올 이슈, 그런 거에 대해서 밸류의 문제,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저쪽 진영에서는 네. 그쪽에 굉장히 천착을 했고, 집착을 네. 했고, 예. 그래서 소위 이 가치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가치, 예를 들면 뭐 인권, 환경, 뭐 공정, 뭐 예. 이런 것들이 다 저쪽 진영의 소유가 됐고 네.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의 가치라는 게 지금 남아있는 가치가 자유, 애국, 뭐 이렇게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예. 이거로는 사실은 이제 그 가치 시장에서 더 이상 이 보수 진영의 가치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로는 beyond money. 예. 그러니까 돈 이후에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아하. 우리나라가 부강해졌을 때 우리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고 국민들의 어떠한 가치를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이런 식의 접근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예. 애들이 더 이상 배고픔을 면하려고 돈 벌지 않습니다. 아, 예. 근데 어른들이 자꾸 우리 땐 배고팠는데 배 안 고프려고 하려면 우리가 뭐 이런 짓도 했고 저런 짓도 그거는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3만 달러가 넘어가 이 시점에서 지속 가능하려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성장이 돼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자유 비욘드 머니, 비욘드 프리덤 네. 이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 좀 한 컵 드시고 하시죠. 그럴까요? 네. 역시 우리 강석훈 수석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또 청와대 또 상하탑 모두 두루두루 겪어서
머릿속에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도 전혀 없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거를 쫙 풀어내는 게 저게 바로 경륜에서 오는 하나의 실력으로 저는 평가가 됩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어쩌면은 그런 그 새로운 인물, 그런 뉴페이스 찾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검증된 인물들의 그 활용을 또 정당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 계기가 됐으면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쭉 말씀을 하셨고 지속 가능 성장, 민간주도 또 정부의 중점을 둬야 할 방향 이렇게 돼 있는데 3만 달러도 말씀하셨지만은 자, 지금 이제 신자유주의의 어떤 폐해, 부작용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고 무한 경쟁으로 빠져드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뭔가 좀 보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자유주의와 어떻게 연결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는 네. 전 세계적인 지성인들에게 그 정책 당국자들에게 큰 쇼크였습니다.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의 가장 상징이고 예. 상징이던 미국에서 그리고 또 금융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세계에서 가장 금융위기가 날 것이라고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생각했던 미국에서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네. 중요한 국면에 맞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가 이제 많은 것들을 시장에 맡겨두는 게 계속 선이다라는 네. 게 일종의 신자유주의의 하나의 그거였는데 네. 그게 두 가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나는 이제 시장에서 특히 금융 부분에서 예. 시장에 많은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그거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큰 교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데 매우 유효한 도구였다. 예. 그래서 이제 약 198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예. 전 세계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이뤘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신자유주의가 기여한 부분인데 사실 그거에 좀 약간의 이면에는 또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이런 네. 모습도 관측이 됐고 예. 그래서 그 1대 99 뭐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런 식의 시위도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위기에서 그러면 신자유주의 이후의 자유주의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직까지 이렇게 확 정립되어 있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거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모든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렇게 마구 매도되는 것에 대해서도 예.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신자유주의가 우리 인류를 굉장히 번영으로 이끌었고 특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절대 빈곤, 그러니까 네. 중국이나 또 뭐 이렇게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그렇죠. 데를 그렇죠. 절대 빈곤을 거의 많이 해소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가 기여한 바가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신자유주의 이후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에 신자유주의 이후의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바탕을 두되 아까 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의 이름을 그냥 가치 자유주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치. 예. 네. 그러니까 자유주의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고 네. 그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가 가져가야 될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가치가 어떤 가치가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자유를 넘어서 우리가 자유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정립하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는 그 가치 내에는 제가 좀 말장난 같습니다만 예. 가치 그러니까 갓이 쓰면 그 가치의 가치가 굉장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전개될 사회는
사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 특히 저는 우리나라가 향후 2%대 성장을 한다고 하면 예.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약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약 40% 정도 됩니다. 40%. 예, 그래서 이걸 단순 계산해 보면은 상위 10% 사람이 소득이 5% 성장하고요. 예. 나머지 90%는 하나도 성장하지 않는 경우 아하. 이게 2% 성장이 달성이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 우리나라 100명 중에 90명은 소득이 변화가 없고 네. 상위 10명만 소득이 5% 성장을 하면 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2%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0%를 점하기 때문에 4, 5, 예. 20에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예. 향후에 소득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예. 이런 식의 성장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주류나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예. 대한민국에서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예.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해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 내에 가치의 가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같이 동음이 이유지만 하나는 밸류 말씀하시는 거고 네. 하나는 같이 한다 투게더. 투게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계속하시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추구해야 될 가치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요즘 전 시간에 우리 여공에서 변호사가 되신 예. 분의 스토리가 이제 예. 방송이 돼서 저도 그렇습니다.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제 개인 스토리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시죠. 예. 저도 이제 초등학교 태어났을 때 예. 시골 아주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서 태어나서 어디십니까? 경상북도 봉화라는 아, 곳인데요. 예. 정말 산골입니다. 산골입니다. 예. 근데 거기 예.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가족을 못 먹여 살리실 것 같아서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일을 찾아서 오셨는데 예. 어느 회사에 이제 수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3살 때 올라가셨고 아버지가 7년간 서울에서 그 수의를 하시면서 버는 돈이 100만 원이었는데 예. 그 100만 원으로 수유리에 방 2칸짜리 집을 하나 얻으셔갖고 그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왔습니다. 예. 그게 1972년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초롱불 밑에서 공부하던 강석훈이었는데요. 아이고. 어찌됐건 그때부터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고 예. 그래서 뭐 대학도 가고 또 열심히 해보니까 유학도 장학금 받아서 갈 수 있었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 뭐 이런저런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됐는데 예. 저는 이런 초롱불 밑에서 공부하던 강석훈이 오늘의 강석훈이 되게 한 기회의 나라. 아하. 그게 저는 대한민국의 힘이고 예. 저는 많은 도담하는 아이들이 또 좌절한 아이들이 좌절한 사람들이 예. 저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저희가 더 노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힘든 건 오늘이 힘들어서만 아니거든요. 내일에 대한 기회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 정치의 모토가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예. 그걸 만들겠다는 게 저의 정치 모토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밸류는 가치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기회라는 것은 이 정부에서 말하는 결과가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기회가 균등한 사회 그게 제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공정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리고 공정이라는 거는 아주 상식적인 공정이고 이 정부처럼 자기네들은 절대 선이고 자기네들이 하는 건 무조건 공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건 전부 불공정하다는 그런 식의 불공정한
공정이 아니고 그렇죠. 저는 정말 예. 진정한 의미에서 정당한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정당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대우받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또는 높게 사고 있는 가치가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치, together 그리고 기회, 공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beyond money, beyond growth, 예. 그러니까 돈 이후 성장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고한 자유주의, 확고한 시장 경제를 해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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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아마 상당 부분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초롱불 강석훈이 초롱불을 통해서 책을 겨우 읽던 강석훈이 이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청와대 또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 이런 것들을 역임을 할 만큼 그런 그 기회가 상당 부분 주어졌고 또 앞으로도 당연히 또 주어질 것이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더 우리 경제수석이 더 역할을 해야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지금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계속 그 댓글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조금 아까 지나갔는데요. 우리 경제수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이 정권의 이 민낯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바로 그 밑에 또 어떤 부분 거기에서 결론은 문재인 탄핵입니다. 이렇게 또 쓰셨습니다. 아주 이렇게 쌓인 것들이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시 저는 아마 굉장히 이게 탄핵 어떤 분이 탄핵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것 같긴 한데 저는 우리가 좀 너무 심각한 얘기만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저와 같은 경제수석은 다시는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요? 제가 경제수석을 딱 1년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약 7개월간은 예. 대통령님을 모시고 경제수석의 본연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약 3개월은 그 시작된 탄핵 국면에서 청와대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이제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경제수석과 더불어 수석 중에는 제일 선임 수석이 정책조정수석인데 예. 경제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을 같이 하면서 3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거 하는 사이에 우리 정규재 지금 저는 주필님이라고 네. 부르는데 예, 정의 주필. 주필께서 예. 그때 당시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예. 옆에서 이렇게 같이 그 상춘제 거기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 보면서 찾아온 사진도 제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이제 그러고 나머지 2개월 마지막 2개월은 이것도 정말 특이한 경험인데 대통령 없는 청와대를 또 2개월 지켰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당시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이제 국무회의를 하면 이제 대통령이 계실 때는 주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중앙청사에서 광화문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면 제가 이제 혼자서 청와대에서 쫄라쫄리 나가서 이제 국무회의 참석해서 국무회의 뭐 하고 참여하고 그러고 돌아왔던 게 대통령 없이 청와대를 지킨 2개월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17년이죠. 그러니까 5월 9일 날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 또 그 다음 날 5월 11일 날 저랑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님이랑 저랑 이제 청와대 출근하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12시 연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청와대로 오신다고 국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취임식 같은 거 하시고 그래서 12시 연절 사이에 이낙연 총리 지명자랑 임종석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 예. 취임 그때는 실장이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비서동으로 와서 그래서 이제 맞이하고 악수 이렇게 하고 잘 부탁드린다 아하. 이제 이렇게 하고 예. 그 나갔었죠. 아. 청와대를 나가서 그래서 이제 특이한 기간이고 그렇겠네요. 특히 이제 예. 그 기간 중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좀 뭐 가슴이 울먹합니다만, 그러니까 2017년 3월 11일 날 네. 탄핵이 가결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근데 이제 3월 11일쯤 되니까 그 다음 예. 날쯤 네. 되니까 예. 그때 시중의 여론이 뭐 비등해서 아니 딥시의 여론이란 뭐냐 하면 빨리 청와대를 비우라는 여론이었어요. 예. 왜 계속 거기에 있느냐. 그리고 예,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한참 유명해지셨던 조 전 장관님은 당장 방빼 뭐 이러고 뭐 트위터를 날렸다고 들었으면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그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가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갖고 네. 2, 3일이라도 좀 고치고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됐는데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대통령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예. 전화를 드리고 저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대통령이 방 빼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만 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머뭇머뭇 거렸더니 대통령께서 네. 방 빼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 제가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예. 말씀 나누고 한 3시간, 2시간 반 후에 그 청와대 대통령께서 나가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금토 일요일 저녁 한 7시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에 제가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뭐 경제수석이 1수석도 있고 2수석도 있고 3수석도 있는데 제가 다 해보니까 42번째 수석이더라고요. 예. 근데 앞으로 420번의 명의 수석이 더 있어도 네. 저 같은 경험을 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농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 또 다른 그 제2의 강석훈 경제수석이 나타나면 그건 국가의 비극이죠. 예. 그거는 비극이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마 그런 경험을 한 유일무이한 그런 경제수석 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좀 자부심이 있는 건 그 네. 탄핵의 과정 중에서 또는 그다음에 대통령이 없는 권한대행이 존재하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없는 상황 하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네.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고 네. 문재인 정부에게 바톤을 넘겨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남들이 이렇게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인터뷰 말미에 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하실 1년 동안의 어떤 그 회한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탄핵 얘기 나오니까 바로 역시 그만큼 이 가슴 한 구석에 없어지지 않는 멍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현대사에 아주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아픔이자 하나의 교훈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생생한 교훈을 앞으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후반부에 이제 경제 얘기에서 우리 강석훈 후보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그에 앞서서 성신여대 교수, 그다음에 19대 의원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경제수석 3가지를 다 하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제일 좋았습니까? 뭐 재미없는 대답은 예.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건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죠. 근데 사실 제가 예.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네.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그러셨나요? 예. 그래서 예. 저로서는 경제수석을 한 것이 네. 가장
기억이 남고 아니 어릴 때 경제수석이 꿈이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여전히 제가 정치에 대해서 할까 말까 고민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렇죠. 근데 스타일이. 이제, 근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데 제 어린 눈으로 보기에 예. 사람들이 왜 싸운가 봤더니 한 3분의 2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 좀 돈이 많아지면 좀 예. 덜 싸우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이제 경제학과를 진학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네. 네, 경제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니까 참 대학 시절이 제가 생각해 가장 방황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 그때까지 교육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모든 것에 정답이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위에서 갑자기 대학에 그렇습니다. 가서 예. 정답이 여러 개인 사회에 확 펼쳐지고 나니까 굉장히 좀 많이 그 고민스러웠고 네. 또 어떤 친구는 막 도서관에 처박히기만 하고 어떤 친구는 매일 나가서 데모만 하고 막 이런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 그럼 내가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공부를 해서 나중에 나의 공부한 걸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게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 그거의 정점이 경제 수석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경제 수석을 하게 됐어요. 예. 희망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 강 수석께서 대학 이 시절의 고뇌 또 이 경제 수석이 되고 싶었던 배경 이거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뭐 120%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강 수석과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대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전공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또 제 짧은 순간에 제 대학생활을 다시 반추해보는 그런 그 시간이 됐습니다. 네, 경제수석 때가 재밌었다고 또 말씀드린 또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에서는 저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타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예. 여야 간 뭐 예산, 세제, 뭐 각종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예. 타협하는 건데 사실 학자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타협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게 이건데 자꾸 이제 섞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청와대에 가니까 경제 수석으로서 예.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네. 근데 경제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제 각 부처에서 해갖고 온 거를 다 제 경제수석 방에 줄을 쫙 씁니다. 예. 그럼 제가 딱 듣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딱 듣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어떤 거는 이걸로 어떤 거는 저거 어떤 거는 다시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뭐라 그러죠? 결과들이 사회를 확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이 느낀 건 경제수석의 마음을 먹으면 예. 바꿀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바꿀 수 있는 게 경제수석의 10,000배는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어떤 예.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예. 절대로 대통령은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말 한마디에 자기 생각 하나하나에 한 명에 수만 명, 수백만 명이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예. 관점에서 경제수석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태어나도 경제수석. 뭐 그거는 좀 뭐 어릴 때 제가 많이 하던 답은 다시 태어나면은 예. 백댄서를 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앞에 그렇습니까? 가수가 있고 뒤에서 예. 이게 백댄서로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왜 하필 백댄서입니까? 이게 정확한 비유는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좀 있는데요. 아하. 그 컴플렉스가 제가 만든 컴플렉스이기도 한데 예. 굿보이 컴플렉스라고 예. 어디를 가나 착한 소년이 네. 돼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아하. 그러니까 백댄서를 하면 꼭 네. 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백댄서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기도 그럼 아주 하죠. 이 강석훈 수석 주변에 있는 분들도 처음 듣는 얘기를 아주 오늘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숨겨진 그 마음 구석에는 백댄서가 또 되고 싶다는 또 거기는 굿보이 신드롬, 굿보이에 대한 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제 정치 얘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초 을에 지금
또 다른 도전을 하시는 거죠. 네네, 자, 그렇습니다. 19대 때도 마찬가지로 서초을. 네네. 야, 서초을이 서울의 강남에 있는 지역이지만 서초을이 구체적으로 동이 어디입니까? 서초을은 서초 1, 2, 3, 4동 네. 그리고 양재 1동, 2동, 네. 내곡동 네. 그리고 방배 2동, 3동입니다. 그렇게 9개 동입니다. 9개 동이군요. 예, 예. 자, 19대 총선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화려하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20대 때는 또 기대만큼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자, 19대 때의 상황, 또 20대 때 그런 시련, 이것들을 간략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히스토리를 잘 모르는 시청자를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19대 때 이제 제가 서초을에 출마했을 때가 만으로 47세였습니다. 47대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자랑 같긴 합니다만 제가 예.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왔을 때가 27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로는 가장 빠른 소위 말하는 미국 박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첫 직장이 아마 예, 대우경제연구소죠? 그 경제를 갔었습니다. 예. 근데 47세 하고 그러니까 당시 강남권 특히 서초권에서는 가장 젊은 후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얼마 안 됐지만 선거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예. 당시에 가장 많은 득표 수로 서초을 역사상 서초 예, 역사상. 예.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해는 예. 그게 2012년인데 네.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예. 대통령 선거를 뛰느라고 정말 열심히 대통령 선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후보. 예,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후보였는데 여담처럼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할 때도 밤을 새서 공부한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대통령 만들려고 예. 뭐 밤을 샌 날이 부지기수로 많이 샜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대통령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게 됐는데 예. 굉장히 묘하게도 제가 경제분과에 소속이 되지 않고 국정기획조정분과라고 해서 전체를 총괄하는 예. 분과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간사님이 따로 있었지만 학재환 간사였나요? 그때 유민봉 간사님이죠. 유민봉. 예. 성균관대학교. 예. 근데 이제 유민봉 간사님이나 또 다른 인수위원님은 두 분 다 현직 교수셔갖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인수위를 하면서. 그래서 인수위 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새 정부의 국정 아젠다 정하는 거라든지 인수위를 끌고 가는 거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다 인수위원회에서 해서 네네. 정말 대한민국의 전체 경제 플랜을 한번 제대로 세워봤던 예. 그 시기가 이제 그 인수위원회 시기입니다. 인수위원회 시기에 약간 여담처럼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인수위원회 배정을 받아서 각 부처에서 한 150명, 처음에는 150명 정도가 각 부처에서 파견이 됐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부풀었는데, 예. 야,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최고 에이스 150명이랑 새 정부의, 미래를 만들어보자. 그걸 갔는데, 제가 3일 만에 눈치를 챘는데, 예. 이 선수들이 나라의 미래에 별로 관심 있는 선수들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 부처 권한을 지키고 확대하냐. 그 선수들이더라고요. 부처 이기주. 그래서 이걸 돌파하면서 이제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예. 잠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수위원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초반에는 이제 전반기에는 정무위원회에서 예. 금융과 공정거래에 관련된 국직국천 법안을 제가 대부분 상당 부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법안들은 제가 다 공약 때 제가 만든 법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서 예. 또 그 집권당의 간사는 그 조세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합니다. 예. 그래서 조세에 관한 수백 개의 법률을 다 처리하고 예산도 같이 처리를 하고 중요한 이제 나라의 법안을 다 하면서 그렇게 국회를 정말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는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
하는 시간에 좀 더 지역에 가서 예. 좀 더 손을 많이 잡고 네. 좀 더 상가도 많이 다니고 좀 더 애경사 좀 더 뭐 참석하면서. 그렇게 예.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의원은 그것도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의원은 나라를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이 하나 법 하나 법조문 하나 잘 만들면 수백만 명이 그렇습니다. 그걸 예. 보고 제가 뭐 그때 했던 법안 중에 효도하시는 분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 뭐 이런 것도 해갖고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또 다른 하는 거 하나는 국회를 열심히 한 반면에 서초 지역에 가서 악수하고 상가를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예. 제가 서초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은 다 해결했습니다. 그동안 예,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초구에 와보시면 저 방배동이랑 서초동을 연결하는 예전에는 그 정보사 터널이라고 하는데 예. 서리풀 터널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예, 서리풀 예. 터널이 뭐 지금 사람들이 가면 뭐 누구나 자기가 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2015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제가 현역 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또 지지부지 10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국립의료원, 그러니까 네.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을 네. 원지동, 예. 그러니까 내곡동이죠. 내곡동, 내곡동으로 내곡동. 옮기는 거를 예. 2004년에 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의 협약을 제가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아직 저 국립의원은 그대로 을지로에 있죠? 그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제 이웃분이 그걸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잘 추가적으로, 예.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예. 있습니다. 지금도 부지는 아마 그 원소동인가요? 거기 예, 원지동에 그대로 부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저 옮겨왔는데 사실은 그 과정도 네. 그 중구에 있는 그 의료원이 예. 거기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구의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 의원님들이다. 아하. 그래서 절대 못 가게 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게 가능한 안 보내려고 난리를 쳤었는데 이제 그걸 돌파해서 네. 거기에 보냈던 일도 있고 네. 또 저는 또 다른 거는 좀 더 그랜드한 디자인으로 저는 지금 그 서초 양재동이나 예. 양재 우면지구에 네. 지금 각 대기업의 연구소들도 많고 조그만 연구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개발단지로 만들자. 네.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연구개발 하시는 인력들은 사실은 지방보다는 서울에 많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모이는 것이 판교에 많이 모이는데 그렇습니다. 예. 양재 우면지구에 그 우면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단지를 만들어서 양재와 판교를 잇는 그래서 제가 양판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낼 연구개발 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구상이 있었고 양판, 양재와 판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양재 우면 그 연구개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2016년 2월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그걸 상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도 했고, 그다음에 서초 남부에 또 뭐 철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 시간 동안 말씀드려도 말이 안 되는 일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일은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지역 일을 이렇게 하면 사실 제가 좀 멍청한 게 제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더 많이 만나갖고 제가 또 잘 못하는 게 제가 막 이걸 했습니다. 이런 자랑을 잘 못하고 그냥 예, 은근히 맞습니다. 알아주시겠지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제 경선을 했는데 그렇죠. 제 주위나 서초구 내에서나 언론에서나 누구도 사실은 그렇죠. 제가 그렇게 될 네.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그 경선에서, 2차 경선에서 2,000표, 하는 경선에 8표 차이로 났었거든요. 8표. 8표 났는데, 근데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은 제가 그 경선하던 시기가 당시 2016년 공천의 가장 꼴불견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뭐 열쇠 갖고 나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가 했고 옥새 갖고 부산 영도다리 뭐 예. 그래 그거보다 만약에 미리만 했었던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때만 또 처음으로 도입된 게 결선 투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투표는 당연히 1등을 했는데 2차 투표로 가니까 이게 2차 투표로 가면 1등한 선수가 잘 안 되는 그런 파트가 있더라고요. 역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리고 걷다가
제가 또 지금도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는 상대방에서 강석훈이가 일을 안 한다고 뭐 그냥 엄청난 흑색 선전을 엄청나게 했는데 예. 저는 아유 서초 주민들이 이런 흑색 선전을 믿겠어. 그리고 아니 강석훈이가 일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가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거야.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전혀 대처를 안 하고 이런 약간의 전략적 실수 때문에 이제 국회 거기 경선에서 예. 떨어졌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는 했지만 잘하지는 못한 거죠. 예, 그런 예,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예. 물 좀 한 컵 드시죠. 예, 네. 아주 그 19대 때와 20대 때의 경선 과정에서 이런 잘 미흡한 점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21대 경선이라든가 아니면 본선에서 또 그 같은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서초를 앞으로 다시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서초에 대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걸 한두 가지만 더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서초는 이제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재건축 문제가 많이 네. 걸려 있고 이 정부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이러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알고 저러는 건지 몰라서 저러는 건지 예. 그런 거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지나친 공급 억제 정책, 네.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신축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정책을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뭐 허가라든지 대출이라든지 그런 걸 다 통해서 하고 있는데 네. 저게 단기적으로는 집값에 대해서 내려갈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저건 집값을 폭등시키는 요인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뻔한 건데 그걸 왜 이렇게 고집삼아 하는지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정부가 혹시나 저는 안 그러길 바라지만 혹시나 예, 예. 강남 집값이 올라가면 거기 강남 사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려잡으면 정의로운 정부가 된다. 뭐 이런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길 사실 굉장히 바랍니다. 네. 바라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저희 쪽에서는 재건축 이런 이슈가 굉장히 이슈인데 이 이슈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초과 이익 환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권하기 전에는 건드릴 수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예. 근데 그거는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되면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세금 인상율 또는 인상금을 단기적으로 상한제를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상률을. 예. 그러니까 아니 세금을 더 내긴 내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세금이 뭐 30% 50%씩 늘어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소득이 별로 늘지도 않았는데 몇백만씩 늘어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 상한제에서 예를 들면 5%를 그러니까 상한제를 씌운다든지 아니면 네. 금액으로 500만 원 상한제를 씌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법을 입법할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 그렇고 하나만 더 말씀을 예. 드리면 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경부고속도로의 이 도심 부분입니다. 예. 저게 이제 처음 도시가 개발될 때는 고속도로의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게 도시를 반을 심장을 가르고 그렇죠.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걸 유발하고 있어서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문제입니다. 지하화.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양재에서부터 네. 지금 양재 우리가 아시는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네. 한남대교까지 이제 지하화를 예, 하는 예. 거를 고려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서 그 톨게이트 있죠. 서울 톨게이트에서 한남대교까지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분당 옆에 있는 그 톨게이트부터. 그렇습니다. 그 톨게이트 거기로 하고 예.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요. 네. 그래서 도심을 다변 재개발하는 것이 있고 제가 판교에서부터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한남대교에서부터 그러니까 한남대교에서 그러니까 만남의 광장, 즉 만남의 광장에서 한남대교까지가 서울시가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아하. 근데 뭐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박원순 시장이 계시는 한 서초구 조구라고 그거를 지화해 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 좀 더 큰 개념으로 이제 보다 큰 개념으로 대도시와 인접 도시 간
접근성 강화 네. 이런 것들을 법률 조항에 집어넣고 그걸 통해서 예산을 넣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도 사실은 부산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려면 그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도심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부산, 광주 이런 데 한 군데씩 골라서 동시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의 호감도 얻을 수 있고 동의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판교 톨게이트부터 한남대교까지 지화하는 방안 그게 제가 좀 타당성 검토를 좀 해봤었는데 네. 그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방안을 좀 더 검토해서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 수석께서 다시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그쪽에 일단 서울에 인접한 경부고속도로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017년 2월에 양재 우면 지구를 연구개발 단지로 만들겠다고 계획은 해놨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후임자 그러니까 이게 해서 약간 이제 사업이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지 못하고 서울시가 이렇게 뭐 양재 RNCT CD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양재 네. 캠퍼스 만드는 규모가 매우 축소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 개념으로는 서울시에는 여러 가지 R&D 단지 중에 하나로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만약에 다시 국회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을 국가 연구개발 단지로 다시 만들어서 거기를 대한민국의 미래가 꽃피우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강 수석의 어떤 그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마무리는 조금 더 좀 소프트한 거를 딱 하나만 더 지금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상조 수석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잘 아실 것 같은데 김상조 수석을 짧게 한 단어로 장점과 단점 하나씩 얘기해 주시죠. 그럼 제가 잠깐만 수정을 하면 현재 경제수석은 이호승 수석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예. 수석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제 기재부 국장을 하던 아주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 수석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실장이죠. 지금. 현재 네. 정책실장에서 네, 실질적으로 저희 때 이제 경제수석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고 네. 보면 되고 네. 김상조 실장님이랑은 제가 이제 학교 1년 선배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배시고 네. 제가 2011년에 네. 뭐 다른 방송 프로그램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시에 그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던 네. 시선 집중이라는 네, 네. 라디오 프로그램이 예. 있었는데 있습니다. 예. 거기서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토론을 매 2주마다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렇게 델리키트한 이슈를 가지고 뭐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상조영이라는 표현 아니고 김상조 실장님께서는 굉장히 뭐라 그러나 한 단어로 평가를 하면 어떨까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 네. 자, 네. 단점은요? 단점은 약간 편협되신 분. 편협됐다. 네, 이걸로 충분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강 경제수석 얘기를 경제 또 정치 또 주변 얘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 및 서초 주민 여러분께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한숨부터 나오는데 제가 요즘 제일 고민하는 문제는 2045년의 대한민국입니다. 2045년이면 대한민국이 독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보다 훨씬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그런 시기가 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소득은 다시 2만 달러로 떨어지고 국민들의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는 다 파탄이 나서 거의 파탄의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인가? 제가 국회의원을 마치고 청와대를 마치고 대학에 돌아와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정치판에 나온 이유는 지금처럼 가다가는 2045년의 우리 모습은 거덜난 대한민국, 파탄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지 모르겠다는 그런 위기의식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 혼자 편안하게 있는 것은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제가 대한민국에서 저한테 주신 기회,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했고 대한민국이 제가 대학 교수를 할 수 있게 했고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게 했고 청와대로에서 국정을 이끌어본 경험을 할 수 있게 했고 이 모든 것을 바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파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번영의 길로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기회를 많이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총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국민 여러분의 그리고 서초 주민 여러분의 심판을 다르게 받겠습니다. 강석훈을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강석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롱불로 공부를 했던 그 산골 소년 강석훈이 대한민국의 국회와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한국 경제를 고민했던 그 강석훈을 넘어서 이제 다시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다시 국회로 들어가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과 미래의 뜻을 활짝 펼칠 수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그의 앞으로의 행보, 언행 모두 다 관심 갖고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